사회적 타당성.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늘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생각이 나요. 늘 나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죠? 여건이 안 되지만 악착같이 공부는 해야 되고 주위에 유혹은 많고 신경 쓸 거 많고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또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떨어졌을 때 그 쪽팔린 말이지. 그게 아주 괴로운 거예요. 떨어졌을 때 주위에 지금 큰 소리 뻥뻥 쳐놨는데 더군다나 주위 사람들은 이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그러면 그래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 눈빛 에이 그것도 떨어졌냐 하는 그 약간 그런 게 괴로운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공부가 안 되고 한숨만 폭풍 하고 그러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런 분들 태반이에요. 한숨 쉬면서 공부는 하고 앉아있지만 눈에는 안 들어오고 조금 보다 말고 딴 생각하고 조금 보다 말고 딴 생각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붙는 게 유일의 목적이니까 거기에 제일 맞는 공부 방법과 본인의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있죠? 자,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까지 갖췄어요. 마지막이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회 질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상식 같은 거 생각하시면 상식. 사회 통념 이렇게 되겠죠. 즉 법률의 목적이 법에 위반하지는 않았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그 법률은 무효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103조죠. 법률의 목적이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할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만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더라 말이죠. 어떤 게 선량한 풍속인지 어떤 게 사회 질서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 관해서는 첫 번째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대법원 판례. 이러이러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다. 103조에 해당한다. 아니다. 라고 판결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구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판례들이에요. 자, 이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판례 중에서 32페이지 관련 판례 1번.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법원 반사회 질서 행위다라고 합니다. 2번. 돈을 빌리면서 그걸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율 약정이에요. 그런데 그 이율이 사회통념, 즉 상식에 비춰봤을 때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우리 무허가 사채업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오늘도 보니까 무슨 연 1200%를 받은 사채업자가 있던데 보니까 연 1200%를 받은 사채업자가 있어요. 1000만 원 빌렸는데 6개월 동안 4천만 원을 갚았대요. 그런데도 아직 원금이 남았대. 이런 경우. 소비자 계약 플러스 이율약정, 그 이율약정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약정. 이때 그 초과 부분이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됩니다. 자, 또 하나는 2번에 보면 차주가 그 초과 부분에 이자를 지급했어요. 근데 초과 부분이 반사회 질서행위라 그랬잖아요. 반사회 질서행위에 취해서 뭘 주면은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이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예외를 인정합니다. 차주는 그 초과 지급한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없다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행위 1번, 2번. 4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도와줍니다. 소송을 대리합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소하면 뭘 받기로 했어요. 4번 요거는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반사회 질서행위가 됩니다. 연결해서 5번. 자, 이기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어요. 플러스 자신이 대납한 소송 비용. 예컨대 인지대금 같은 게 있고요. 송달료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것도 반사회 질서행위. 같이 묶으시면 돼요. 4번, 5번. 6번. 형사사건을 대리하면서 성공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역시 반사회 질서입니다. 당구장 표시의 세 번째 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라. 하와이로 가 있어라. 돈 주겠다. 뭐 이런 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돈을 주기로 하는 약정. 반사회 질서입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들을 지금 쭉 체크하고 있어요. 뭐 굳이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쭉 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아 이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에요. 다. 오른쪽 첫 번째 판례 박스 1번. 부척계약 반사회 질서 행위고요. 본처가 미리 승인했어요. 그것도 반사회 질서입니다. 본처가 승인을 했어? 도박을 일삼는 남편한테 차라리 바람피라 그랬어요. 그 사건. 그런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바람펴 놓고 부인한테 네가 승인했잖냐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거죠. 이것도 반사회 질서입니다. 2번. 부척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사줘요. 증여줘. 조건을 달았어요. 헤어지면 반환해라. 이거를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기억하세요. 자,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란 처백에 아파트를 사주면서 헤어지면 반환하라는 약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받은 사람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헤어지면 반환해야 되니까.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반사회 질서입니다. 반면에 3번은 부척관계를 해소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기로 약정하는 것.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하고 3번을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 박스가 있어요. 자, 의리가백에 도박자금을 대여합니다.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빌린 도박자금을 갚는 거, 변제하는 거, 이것도 반사회 질서입니다. 그런데 갑이 직접 도박자금을 갚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도박 채권자에게 줘요. 처분 권한을 도박 채권자에게. 도박 채권자가 갑을 대리해서 이 땅을 팔아요. 자, 팔면 대금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도박 채무 변제의 충당. 이렇게 약속을 해요. 쉽게 말하면 도박 자금을 빌린 사람이 땅을 네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충당해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대법원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땅 산 사람 얘 소유권 취득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요 두 개 요건 무효가 아니다.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읽어볼게요.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서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도박 채무를 부담하는 것 및 변제 약정은 반사회 질서로 무효라 하더라도 다섯 번째 줄 처분 권한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및 매각하는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죠?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 것들을 쭉 살펴봤어요. 네, 이건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체크해 본 거고요.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거 뭐다?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 외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박스를 쳐놓고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올해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중에 반사회질서가 아닌 것들을 외웁니다. 자, 1번 꼭 외워야 되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 그래서 허위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허위라는 말이 나오면 뭐죠?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게 되는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2번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증여를 말하고요. 증여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돼 있죠. 쉽게 말하면 협박을 해서 재산을 뺏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요 2번은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질서가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사회질서가 아니지요. 3번. 자, 그래서 1, 2, 3번은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4번하고 5번은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4번은 전통사찰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사는 건 반사회질서 행위예요. 근데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가 아닙니다. 5번도 비자금을 조성하는 건 반사회질서 행위예요. 근데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임치했다고 돼 있죠. 은행 차명계좌에 넣어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무슨 코인 같은 데 투자한 게 아니고요. 소극적으로 감춰놓은 거예요. 이건 반사회질서가 아니게 됩니다. 4번, 5번. 6번. 근로자를 해외 파견하면서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되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반환 채무를 면제해 주기라는 약정. 8번.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용서해. 대신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넘기면서 조건을 붙여. 부부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는다. 이거 반사회질서가 아닙니다. 8번. 9번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그 다음에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아까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가 아닙니다. 10번은 아까 봤고요. 뭐 이런 것들이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반사회질서 행위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꼭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동기예불법이라고요. 31페이지로 가면 이 동기예불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기는 법률 행위하는 이유라 그랬죠. 자,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창고를 임대차합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는 반사회질서가 아니죠. 민법에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런데 을이 이 창고를 빌리는 이유가 있더라. 이유. 이게 동기죠. 왜 빌려요?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이게 동기불법이에요. 그런데 창고를 빌리는 사람은 자신이 이 창고를 도박장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다는 걸 갑에게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보통 안 밝히겠죠. 즉 동기는 어느 일방의 마음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동기는 민법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이건 반사회질서가 아닌 거예요. 원칙 유효해요. 임대차 계약은. 다만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예외적으로 반사회질서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 이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갑이 도박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다는 사실을 갑에게 표시를 했거나 또는 동네 소문이 났어. 을이란 놈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창고를 빌리러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갑이 알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동기가, 불법한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을 때, 이럴 때 반사회질서가 됩니다. 그게 동기불법의 개념이고요. 31페이지.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죠? 34페이지. 이중매매죠.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갑이 을에게 땅을 1억에 팔았어요. 근데 등기를 넘겨주기나 2억을 주겠다는 놈이 나타나서
그놈한테 팔아넘겼어.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부동산 이중매매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민법 186조에 의하면 매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누가 먼저 계약을 체결했느냐, 누가 돈을 더 주기로 했느냐를 따질 필요 없이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의뢰 입장에서는 세칙이 당했죠. 그래도 따질 수가 없어요. 각각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다. 왜? 각각의 매수인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에요. 그 채권은 평등이 원칙입니다. 먼저 계약을 했냐 따지지 않아요. 대금을 더 많이 주기로 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 책임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채무 불이행 책임. 계약법 가서 봅니다.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을은 각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요거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을이 갑에게 대금을 1억을 주면서 갑이 병으로서 받은 2억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상청구권. 쉽게 생각하세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1억을 지급하면서 갑한테 땅 대신 병으로서 받은 돈 내놔. 이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대원칙. 이렇게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사실, 딱 그렇게 원칙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외가 있더란 말이죠. 예외는 어떤 예외예요?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예외. 이게 예외죠. 그리고 이게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효과를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려면 요건이 두 가지죠. 매도인의 제1매수에 대한 무슨 행위? 배임행위.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 배임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겨야 배임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죠. 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을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긴 건 배임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요거는 형법상 배임죄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배임행위의 개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요거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무슨 가담을 해야 된다? 적극가담. 자, 여기서 적극가담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물러나질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달려들어.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래야 적극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적극가담이 되려면 포인트가 뭐예요? 요거죠.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팔렸다는 걸 알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요청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적극가담이 되기 때문에 요게 쏙 빠진 상태, 단순히 알면서 샀어, 이건 적극가담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적극가담이 이런 의미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으면 제2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제2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죠. 다시 말해서 병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요. 병은 이 A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병과 거래한 정, 이러한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병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전득자가 설령 선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하다, 나도 유효하다, 이런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등기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병에게 있어요. 자, 이걸 말소시키는 방법. 을이 직접, 갑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가 없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갑을 대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즉 채권자 대위 소송이란 게 있어요. 그런 소송을 통해서만 말소시킬 수 있고, 을이 직접 말소해라, 갑이 직접 말소해라, 이런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을이 요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네 번째, 을이 병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직접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을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직접 뭐 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네 가지.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직접 말소는 안 되고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제1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제2매수인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가지 추가. 첫째, 제2매수인이 직접 값하고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누가 적극가담한 거하고 똑같다.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거하고 똑같다. 따라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에,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한 경우에 설령 제2매수인 스스로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제2매수인이 대리인의 적극가담 사실을 설령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적극가담 행위는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된다. 그죠? 마지막, 제1행위나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확대한다. 취득시효가 완성된데 팔아먹었다. 이중매매 적용하죠. 면신탁을 해놨는데 팔아먹었다. 역시 적용합니다. 매매했는데 적극가담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제1행위도 임대차, 제2행위도 임대차, 이중임대차. 이런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이중매매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즉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런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중매매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고요. 밑에 예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디귿에 요건이 있고요. 리을의 법률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쫙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 철저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비읍 이중매매가 확대 적용한다 그랬죠. 그 판례가 1번, 2번, 3번이 있고요. 3번 다 최근에 출제가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반사의 질서에 관련된 세 가지 테마예요. 그 중에 특히요, 반사의 질서행위 인거 아닌 것과 이중매매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니까 철저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개념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부법은.
그 다음에 6번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다.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하면 나와 있는 거 두 가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고요. 무형의 추인도 안 돼, 전환도 안 돼. 또 하나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돼요. 뭐가 적용된다고요? 불법 원인급여. 원래 계약이 무효라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지급을 했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따로 특별하게 적용이 돼요. 여기서 불법 원인이라는 반사회 질서 행위를 말합니다. 급여라는 건 뭘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될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는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03조죠. 자, 두 번째가 104조죠. 불공정한 행위. 이것도 단독 문제로 잘 나오죠. 쉽게 출제가 되죠. 일단 불공정한 행위는 첫째, 폭리 행위를 말하죠. 두 번째, 이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죠. 따라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돼요. 자, 이때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는 사실을 첫째,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행위 당시.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불균형하지 않았지만 계약 이후에 목적물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인하여 불균형해졌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 불공정해야 돼요. 두 번째, 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는 것은 시가와의 차액, 시가와의 배율, 몇 배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회통념, 즉 상식을 가지고 무슨 값어치,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물건 파는 사람은 늘 손해보고 판다고 얘기하죠. 손해보고 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주관적 가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저하게 불균형을 여부는 그런 주관적 가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행위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죠.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는 폭리를 당한 사람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하거나,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 아니라 또는 무경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충분하죠. 두 번째,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한다. 궁박이라는 건 심하게 쫓기는 걸 말하는데 돈에 쫓기는 경제적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쫓기는 것을 포함한다. 무경험,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한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거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문구로 꼭 기억하셔야 되죠. 네 번째, 피해자가 직접 하질 않고 피해자의 대리인에 의한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때 궁박, 경솔, 무경험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원칙 나중에 대리를 가면요, 116조 1항에 따라서 대리인 기준 하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궁박했고 대리인이 경솔했고 대리인이 무경험해야 돼. 그런데 우리 대법원 궁박만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라? 피해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본, 경무대 예외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다섯 번째, 이런 요건을 피해자가 전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이 되었을 때 궁박경솔 무경험 따위를 추정을 해주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추정은 입증 책임과 연결이 되는 건데, 추정이 됐다 이퀄 뭐? 증명되었다예요. 다시 한번요.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예요. 증명되었으니까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이 되었을 때 궁박경솔 무경 따위를 추정을 해주면 이건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아니라고 해요. 이거 추정 안 된다 그래요.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됐다 하더라도 피해자 궁박경솔 무경 따위가 추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추정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야 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을 피해자가 전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이 폭리자의 폭리의사죠. 이 폭리의사가 뭐예요? 피해자가 궁박하다, 경솔하다 또는 무경하다라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려는 의사를 말하죠. 그죠? 누군가가 궁박하거나 누군가가 경솔하거나 누군가가 무경하다면 도와주려는 게 인지상정인데, 도와주려는 게 사회질서인데, 이놈은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쭉 요건이 나와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입증 책임까지 나와 있습니다. 달달달달 기억하셔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 불공정한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행위 당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 불공정한 행위에서 또 잘 나오는 게 그 밑에는 적용 범위죠. 역시 암기합니다. 첫째, 기억, 증여, 기부. 증여나 기부는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증여와 같은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즉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 뜻이죠. 닌 경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감정평가액이 1억짜리 땅을 몇 번 유찰이 돼서 1,0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경리는 반면에 리얼 부재소합이란 말이 있죠.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재소합이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미음 총회 결의가 포인트예요. 보통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요. 하나가 종중재산을 종중 총회를 결의해서 분배하기로 했는데 그 분배가 불공정해. 그 총회 결의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 간척지 매립 때문에 업권을 상실하게 된 어촌계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합니다. 그 보상을 어촌계가 받아가지고 어촌계 회원들 총회 결의를 통해서 분배를 해. 근데 이게 불공정해. 그럼 그것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즉 총회 결의도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럼 적용 범위에 관해서 정리해서 암기합니다. 기부증여 경매 안 돼. 반면에 부재소합이나 총회 결의는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효과. 자, 불공정한 행위도 절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요. 추인 안 되죠. 그런데 전화는 된다. 안 된다고요? 전화는 된다. 나중에 무효가 살 겁니다. 이게 예외죠.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화는 된다. 두 번째,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될 텐데 그 불법 원인급여가 요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돼요. 즉
폭리자가 피해자한테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결국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거까지 구별해달라. 그런 것들이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는 이 정도 내용들로 출제가 되니까 결론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죄의 목적에 갖춰야 될 4가지 요건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요건이 확정성과 관련해서 확정을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B 토지라고 표시를 하고요. B 토지 등기를 넘겨갔어요. 그럼 이 각과 을 사이에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려면 그 전에 각과 을은 A 토지를 매매한 것이냐 B 토지를 매매한 것이냐 먼저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기 전에 도대체 각과 을이 무엇을 매매했는가부터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각과 을은 분명히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집원 따위를 착각해서 B 토지라고 계약서에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때 각과 을은 A 토지를 매매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한 거냐 먼저 확정을 할 필요가 있죠. 이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자, 이 법률행위 해석은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런 경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즉 의사는 A인데 표시를 B라고 했을 때 각과 을은 의사의 기준을 두어서 A를 매매한 것이냐 표시를 기준으로 둬서 B를 매매한 거냐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걸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칙, 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 뭐를 기준한다? 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를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단 예외,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 한다. 자, 원칙은 규범적인데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 첫째,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뒤집어서 알 수 없다면 뭘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죠. 알 수 없다면 표시로 가야죠. 그죠? 판례 문구도 그렇게 나옵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의사가 기준이 된다. 즉 표시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되죠. 알 수 없다면 표시가 기준이 되니까 반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면 의사가 기준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 근데 이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한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도 나와요.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입니다. 진의는 의사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을이 갑의 의사에 동의한 경우. 이렇게도 나와요. 을이 갑의 의사에 동의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양당사자 의사가 합치한다는 뜻이죠. 이럴 때도 무슨 해석을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한다. 특히 요 놈을 우리 대법원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리로 돌아옵니다.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합치가 되었으나 A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합치가 되었으나 지번을 착오하여 착각이죠. 계약서에는 B 토지라고 표시하고 B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을 때 계약은 A 토지에 대해 성립했는가 B 토지에 대해 성립했는가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양당사자 이사가 뭐 했으니 합치했으니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즉 계약은 A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따라서 잘못된 표시는 A 토지 매매 계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게 오표시 무해. 이게 오표시 무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계약은 A 토지에 대해 성립하였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여전히 A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B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B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가 되고 설령 을이 이 B 토지를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병은 선악불문하고 B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적 해석이죠. 39페이지 해석의 대상, 해석의 방법 중에 자연적 해석.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적용 범위. 그 적용 범위 중에서 한 장 넘겨. 동그라미 4번 오표시 무해. 오표시 무해는 그 위에 오표시라고 돼 있죠. 각과 을이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의사가 일치됐으나 양 당사자 모두 A 토지에 대한 지분을 착각해서 계약서에 B 토지라고 표시한 경우 그 B 토지 즉 오표시는 A 토지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오표시 무해. 그래서 계약은 A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하죠. 그 밑에 관련 판례가 바로 그 판례죠. 그죠? 반면에 양가를 규범적 해석 의의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관련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표시상의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라. 그게 규범적 해석이다. 그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규범적 해석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판례 하나, 오른쪽 관련 판례 3번. 각과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가 3장이 작성돼 있어요. 그 계약서 3장이 내용이 다 달라. 그럼 어느 계약서를 기준으로 당사자 의사를 확정해야 되는가?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 그게 3번 판례죠. 이 3번 판례는 가장 먼저 작성된 계약서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가장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규범적 해석과 관련된 관련 판례 3번 정도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4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자, 이것도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건데 나중에 계약법 가서 또 나와요. 간단히 드러났다가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을과 병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갑병이라고 써 있어요. 즉 계약을 한 사람하고요. 계약서의 명의인이 달라요. 여기서 매도인이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인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만약에 당사자가 명의인이라면 을은 대리인이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 유무를 판단하면 될 거예요. 반면에 당사자가 을이라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게 돼요. 그러니까 행위자와 계약서상의 명의인이 다를 때 계약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냐를 먼저 확정을 지어야 이게 대리행인지 명의 도용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누가 당사자냐를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을과 병이 을이라고 생각했다면 을,
을과 병이 갑이라고 생각했다면 갑.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이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죠?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자연적 해석. 근데 만약에 일치하지 않아. 그럼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하였는가? 이거 가지고 확정을 줘라.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죠. 이렇게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법률 행위 해석을 통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문제다. X.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다. 법률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관련 판례 1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보충적 해석 건너뛰고요. 다음 페이지 해석의 기준이 나왔어요. 조문 두 개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5조, 106조. 105조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임의 규정이죠. 그죠? 이것과 다른 의사를 표시해.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까 뭐였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임의 규정이죠. 포기 약정. 그럼 그 약정이 한단 말이죠. 그런 뜻이에요. 105조. 대입을 해서 이해하세요.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과 다른 의사, 포기 특약. 그럼 포기 특약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약이 이해한단 말이죠. 두 번째, 임의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 이건 뭐예요? 관행. 관행.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봤더니 그 지역의 관행이 뭐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이 있어요. 임차인이. 그러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과는 다른 관행이잖아요. 그리고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해.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했냐 안 했냐 그런 특약이 없어. 그럼 의사는 불분명하죠. 이럴 때 이 관습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임의 규정이나 사실인 관습도 법률 행위 해석의 표준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다. O예요? X예요? O죠. 105조, 106조에 의해서 임의 규정이나 사실인 관습도 법률 행위 해석의 기준 또는 표준이 되잖아. 그죠? 그게 105조, 106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표정이 어두우신데 그냥 외우면 되지. 조물만 나오니까 그냥 외우면 되지. 그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05조, 106조 조문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5번에 보면 법률의 해석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각과의 A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합치가 됐으나 B 토지를 매매하기로 표시했어요. 계약은 무슨 토지에 대해 성립했다고 그랬어요? A 토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1심과 2심이 계약서 내용대로 B 토지라고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판결 잘못했죠. 그러면 대법원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냐? 근데 대법원에 가려면요. 법률 문제에 관련된 다툼일 때 갈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에 관한 다툼은 대법원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냐? 사실 문제는 당사자가 무엇을 했는가를 다투는 거예요. 매매를 했냐, 임대차를 했냐, 계약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다투는 게 사실 문제예요. 반면에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거기다 법을 적용해. 그게 법률 문제예요. 여기서 1심과 2심은 사실 문제를 확정하고 법을 적용합니다. 즉 사실 문제와 법률 문제를 다 판단을 해요. 3심은 사실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법률 문제만 판단합니다. 즉 대법원은요, 당사자의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이 재판을 제대로 했는가를 판단해 주는 기관이에요. 대법원의 경우에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이 재판을 잘못하면 1심 법원 판결이나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을 합니다.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그게 원칙이에요. 파기 환송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려면 지금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해석을 잘못했잖아요. 그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 문제여야만 대법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법률행위 해석이란 당사자 사이에 무엇을 매매했는가를 판단하는 사실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정한 다음에 그 계약의 유무효까지 판단해야 되는, 판단하잖아요. A 토지를 매매했다. and A 토지 매매가 유효하다. 여기까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법률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이 해석을 잘못하면 대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다. 이 대법원을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고심.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법률행위 해석의 당부는 상고심 심판 대상이 된다. 오, 이렇게 되죠. 저 자식이 4월 달까지는 한 번도 말을 안 했던 거를 또 추가하고 자빠졌네. 예. 지금쯤이면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떠드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해석의 당부는 대법원 바꿔서 상고심 심판 대상이 된다. 요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옳은지입니다. 됐죠? 하나 더. 쓸데없는 짓거리 한 놈들이 있어요. 각과리 매매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특약을 했냐 하면 이 매매계약의 해석에 문제가 생길 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특약을 했어요. 이렇게 특약을 한 다음에 대법원까지 와가지고 갑이 대법관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장을 합니다. 대법관님도 제 해석을 따라주세요. 대법관이 뭐라 그럴까요? 개소리 하지 마라. 왜?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다. 그걸 법률 행위 해석 권한 이렇게 불러요. 읽어볼게요. 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5번에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 관련 판례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 매도인 해석에 따른다라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조항, 이걸 대법원이 따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매도인 해석에 따를 필요가 없다. 이것도 출제가 된 바 있죠. 두 가지가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과 관련된 겁니다. 좀 어렵죠, 그죠? 안 나오기를 기도하시면 돼요. 불공정한 행위까지 나오면 반사의 질서에서 하나 나오고 불공정한 행위에서 하나 나오면 해석은 안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확인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의사표시 볼게요.